예, 미국 얘기네요. 지난 12월 9일 날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 선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예요. 아일린 히긴스라는 후보가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자그마치 19%나 앞서서 민주당 후보가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뉴욕에서도 이 민주당 후보가 맘다니죠.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돼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뉴욕도 그렇고, 마이애미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까지도, 민주당이 지금 시장으로 뽑히는 거, 공화당한테는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중간 선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선거가 좀 충격인 게 뭐냐면 이제 그게 공화당 스테이트 텃밭이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스를 받았는데도 졌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니 선거라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지에서는 지금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공화당 2026년 내년 11월 선거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중률 높은 라스메슨 여론조사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 예측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45%대 42%, 3% 정도 소폭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예측조사는 안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근데 원인은 이제 첫 번째가 생활경제 물가고요. 인플레이션이 2.7%라고 백악관은 이제 홍보하고 있지만 주거비, 보험료, 이제 실물경제는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거시지표는 좋지만 실물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고 현재 이제 생활물가 직격탄을 맞은 게 다름 아닌 이제 저소득층이랑 청년 세대 그 다음에 모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계층들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중도층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전략 변경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LGBTQ 이제 젠더 정치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소득 계층 이런 거가 갈라치기 전략, 지배, 피지배, 착취, 피착취 이런 선동 핵심 전략을 수정해서 성남 이지를 파고들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무상복지 시리즈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맘다니가 승리했고 그 전략을 이번에 똑같이 쓴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지표다. 샘플은 작지만 안 좋다. 이 플로리다면은 트럼프의 텃밭이죠. 예. 말하라고. 예. 그 트럼프의 집, 리조트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앞마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좀 전라도 광주의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광주시장이 된 거. 그렇죠.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그렇죠. 대구시장이 된 거.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지만. 적절합니까? 예. 하여튼 난리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러다가 미국의 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이번에 다시 재선시킨 마가 조직, 이 마가 진영 안에서도 이러다가 진짜 그 뭔가 그 둘로 쪼개지고 사분오열하는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가 안에서도 분열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생활경제 문제를 두고 이제 트럼프 지지층 중에 청년층 이탈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마가의 분열 혹은 종언이라고 지금 사람들은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마가는 이제 약간 빅텐트예요. 전통적인 공화당이랑 조금 다르고 대략 5개에서 6개의 정파 노선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 빅텐트 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반이민 문화전쟁 강경파 해가지고 이제 고립주의 성향이 있고 또 전통보수 기독교 우파 도덕적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친기업 친시장 제도권이라고 해서 이제 월스트리트나 이제 빅텍 기업이나 이런 리버테리언들 경제만 무조건 잘 되면 좋아. 뭐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네오콘들, 국방 매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트럼프 충성파.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슈에마다 이제 건건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경제는 이제 반이민 문화정쟁 강경파 고립주의자들하고 친기업 시장 이제 제도권 이른바 월가하고 이제 충돌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H1B 비자라고 외국인 전용 비자를 좀 철폐하자. 이 고립주의자들은. 왜냐하면 너무 이거 기업들 이익만 하고 이거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외국인 비자 철폐하라는데 이걸 이제 한 채 양것 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요. 마가 청년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H1B 그거 폐기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그거 갖고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연방정부 해체 뭐 약간 뭐 기업가의 이제 그 약탈전 자본주의를 좀 개혁해야 된다는 그 움직임이 청년층에서 강한데 정권 초에 일론 머스크가 추진했던 그
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방정부를 이제 구조조정한다라는 그 기체가 나왔는데 USAID 다 털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트럼프 지지율이 60%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하냐는 거죠. 지지부진하다. 물론 이민법 다양한 개혁을 하지만 속도가 지금 좀 빠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마가 청년 지지층들이랑 마가 텐트 안에서 이제 싸움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재벌 빌 게이츠하고 이제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제도권이랑 좀 인사를 같이 하고 생활 물가는 엉망인데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다니는 모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백악관을 또 신축한다 그래요. 옆에 무슨 건물 하나 새로 짓는다는데 일반 마가 청년들이 지금 월세 낼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트럼프가 이런 이제 지지자들 간의 이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딪히는 대목이 이제 미국의 대외 안보 정책인데 말씀하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이민 문화전쟁 강경파 고립주의자들하고 이제 국방 매파 네오콘들하고 또 치받고 이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란 공습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잘한 대정적으로 훌륭한 정책이고 진짜 트럼프의 그 힘에 의한 평화의 어떤 시그니처 마크인데 미국 국내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야 지금 경제 살려야지 무슨 뭐 이란 때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고 지겹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됐고 핵심은 이제 내수 경기 악화를 얘기했고 대정책만 이제 트럼프가 신경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점은 이제 뭐냐면 세대 간 대립의 양상이 이번에 또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부딪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험시로 됐는데 지금 미국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뭐 좌우 대결도 아니고 좌우 대결, 소득 계층 간 대결, 그다음에 세대 대결 모두가 동시에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돼서 이게 정권은 물론 미국이 쇠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경고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를 갔어요. 캘리포니아를 가서 아침에 내가 스태프들한테 아침에 내가 미국 갔으니까 뭐 미국 식당 가서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식당을 갔어요. 근데 식당도 건한 식당이 아니라 아침 먹으러 간 거니까 네. 토스트 2조각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소세지 하나에다가 또 베이컨 2쪽 그 얼마나 할까라고 이제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팁이 또 25%더라고. 네, 20%, 25% 해서 보니까 150불이 나왔어요. 아침에 토스트 2쪽 먹고 17만 원, 18만 원.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만큼 미국의 현재 그 생활 물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생활 물가도 그렇고 부업료 인상도 아주 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이 현재 정부의 정책에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부동산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 주택 가격이 2025년 대비해서 한 2에서 4% 정도 소폭 상승했고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건 팬데믹 때 이제 약간 그 주택 쇼크가 있고요. 지금 2025년 주택 중간값은 한 41만 700만 달러 평균입니다. 중간값이 한 41만 700만 달러이고 전년 대비 2% 상승했는데 문제는 금리도 높다라는 거죠. 모기지 금리가. 그래서 세대 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전미 부동산협회가 이제 조사한 2025년 기준 신규 주택 시장 그 진입자 구매자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중위 연령이 40대라고 합니다. 미디언이 40대인데 저 이제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파란색 밑에 선입니다. 저게 이제 파란색 밑에 선이 최초 주택 구매자예요. 아, 그러니까 몇 살에 집을 구했냐? 최초고 구입했나?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다주택 이제 여러 차례 거래이고 가운데 검은색은 전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연령대가 있고 밑에는 이제 연도가 있는데 2025년 기준에 몇 살이냐면 40세가 첫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같은 2024년에는 38세로 나와 있거든요. 2살이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난 역대 최고 경시층이고 반면 현 고령층이 지금 이제 70대 이상 혹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최초 구입 시기인 1992년에는 28세 이제 시장에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년, 1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고로 기성 세대가 젊었을 때는 28세에 집을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 세대는 40대가 돼야 이제 첫 집을 이제 장만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통계 돌아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노란색 선은 이제 다주택 거래 혹은 보유자를 했었는데 대부분 고령층이에요. 노란색 맨 위에 있는 선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세대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즉 꼰대들이 부동산 시장을 다 잠식한다. 그래서 청년층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현지 구성 여론에 따르면.
세대 간의 갈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2년도에는 28살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40살이나 돼야 집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좀 그렇다라는 얘기네요. 부동산 문제는 그렇고 주식은 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도 이제 비슷한 이제 행태인데요. 이제 고령층이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소유하는 이제 약간 잠식 구조입니다. 그 통계자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1989년 고령층이 나가면 70대의 주식 자산은 한 19%. 저 통계 보면 맨 왼쪽이에요. 그때는 70대가 19% 했는데 지금 맨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의 31%, 전체 주식 자산의 31%를 소유하고 있고 이게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미국 자산 총 85조 달러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그 아래 세대, 이제 밀레니어 세대, 1980년부터 95년 세대는 인구 구성은 베이비붐 세대가 똑같아요.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똑같은데, 그 전 세대 자산은 전체 자산, 주식 자산의 5분의 1 수준이 18조 달러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령층은 85달러 갖고 있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18조 달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디바이드가 확실하게 빈부격차가 세대별로 나타나고, 또 그 아래 이제 Z 제너레이션 Z라고 하는데 1996년부터 2010년생이에요. 이들은 진짜 처참합니다. Z세대의 주식자산 보유가가 전체 6조 달러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85조 달러, 18조 달러보다 더 밑에 6조 달러 주식시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빚이 어마무시하고요. 학자금 대출 빚이 어마무하고, 그 다음에 AI 취업난도 엄청나요. 그리고 H1BB 외국인 대체 취업난 때문에 지금 취업도 안 되고 미칠 지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제도권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이고, 세대 간 갈등이 정책적으로 이제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게, 부모 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성세대는 주식자산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PER, 이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H1B 비자라고 싸구려 인도 IT 미국 현지인한테 준 거 3분의 1로 주나 봐요, 연봉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고용해가지고 기업의 마진율을 올리는 거죠. 비용을 떨어뜨려서. 그러면 이제 주가 PR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 자산이 증식되니까 이거에 이민법에 대해서 약간 완화적인 입장이에요. 합법 이민만 하는데, 값싼 노동자 때문에 취업이 봉쇄된 청년층은 무슨 소리냐. 이민 모라토리움, H1BB 다 철폐해라. 강대강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베이비부먼 세대를 잡느냐, 돈 많은, 아니면 미래세대 청년을 잡느냐, 이 정책적 딜레마가 지금 충돌 상황에 있습니다. 야, 심각하네요. 뭐, 뉴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막 그 집단으로 체포해 갔던 그 조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국에서 거기다 공장 지으면서 4만 개의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지금 큰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 이 경제적 격차, 그리고 생각의 격차, 결국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정치적 입장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뉴욕의 맘다니 시장 선출하는 거하고 또 이 마이애미의 이 시장 선출하는 거 다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 이제 그들을 따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라스무센 여론조사의 기관에 따르면 미국 40대 이하 유권자 51%가 삼인주의를 성향의 차기 대선 후보를 선호한다. 사회주의 성향의 후보를 좋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다니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삼인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인데 사실상 사회주의랑 똑같아요.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투표로 민주주의로 뽑는다. 이 차이인데 노선은 똑같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81%로 창성한 게 굉장히 높고, 공화당은 24% 찬성, 65%가 반대인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중도층입니다. 중도 성향의 사회주의 성향 대권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니 37%는 찬성, 32%는 잘 모르겠다고 해요. 찬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이점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중도층이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 정책이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라를 그냥 뽀개도 된다는 약간 이런 혁명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층조차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후보, 극좌 후보들이 이제 대세인 시대로 지금 진입했다는 설명도 있고, 트럼프 지지층 중에 이제 중도층 40대 이하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이제 적신호입니다. 어허.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동안 그 보수의 가치를 부르짖으면서 큰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던 인물이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지난 9월 달인가요? 그 테러를 당해서 이제 이색이 됐는데 그러면서 찰리 커크가 그동안 해오던 이 역할들에 대한 것들이 빈 공백이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그 오늘날 이렇게 미국 세대 간의 갈등에 이 심각해지는 이유, 이 찰리 커크의 빈 공간 이것도 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가 세력의 지지층 이탈이 이제 40대 이하에서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제 세대 간 분열상이 본질인데 그런데 작년 대선에서 2030표 40대 이하의 표를 갖다 이제 장악하고 결집한 게 다름 아닌 찰리 커크 TPUSA입니다. 그러니까 20대 2030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트럼프 진영을 갖다 접붙임을 한 게 찰리 커크인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튜버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정계 막후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를 청구한 사람도 찰리 커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왜?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청년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찰리 커크 부재 이후에 어떤 게 발생했냐면 2030 그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서 마가 진영 안에서 지금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찰리 커크가 있으면 그 정파 간의 갈등, 마가 정파 간의 갈등을 다 조율했어요. 그 언더 더 테이블 수면 아래에서 그 역할을 저중조절했는데 이게 지금 찰리 커크가 이제 부재하니까 터커 칼슨이 이제 날뛰면서 지금 제이디 벤스를 지금 휘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터커 칼슨의 아들이 지금 제이디 벤스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통령 홍보실에. 그러니까 이 정파 싸움이 치열한 거죠, 안에서.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찰리 커크가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차기의 권력은 찰리 커크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찰리 커크를. 왜냐하면 이게 거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마가피텐트의 거중조종자인 찰리 커크의 부재가 오늘날의 공화당의 난맥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야, 그 한 사람의 그 공백이 이렇게 크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미국의 정가와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또 가장 뜨겁게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이스라엘 문제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제 그만하자.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안에서도 이 세대 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와 또 나이 먹은 세대들 이스라엘을 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4년 평균치 여론을 추이를 이제 종합하면요. 이것도 세대 간 디바이드가 확실한데 기성세대,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전략적 동맹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69%가 이스라엘 군사 지원 지속 및 전략적 동맹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9%가 65세 이상 69%. 근데 반면에 젊은 세대 40대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추가 지원 반대 비율이 65%예요. 거꾸로 된 거죠. 친팔레스타인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마가 진영 안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스라엘 유대계는 수구 기득권 엘리트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국의 유대계는. 그래서 이 수구 기득 엘리트 세력이 누구냐? 할리우드, 월가, 기업, 제도권, 언론 이게 다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반유대 공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세대 간 갈라치기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이죠. 그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가진 그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부모 세대가 친 이스라엘이면 부모 때문에 나는 반 이스라엘이야. 아마 이런 경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마가 진영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 진영의 일부 인플루언서 그 좀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카타르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마가 진영 안에서도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상 이 움직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외 이슈가 왜 이게 마가 중심의 어젠다로 떠올랐는가라고 고민하면 이제 터커 칼슨 같은 고립주의 정파들이 이스라엘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 이게 부풀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분노를 대부분 이스라엘로 이제 치환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니네가 힘든 거야.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반유대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미래 마가 제이디 벤스의 이론적 스승은 나야. 내가 책사야라면 그 지금 쟁탈전이 차기 권력에 대한 쟁탈전인데 그래서 이제 터커 칼슨이 무명의 인플루언서 닉 푸엔테스라는 또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띄웠습니다. 자, 이제 그 NCRI라는 그 전문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SNS 전문 조사기관인데 저거 토를 보시면 닉 푸엔테스 X 계정이 초기 게시물 작성 30분 후에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인 조회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자, 저 표를 보시면 저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렌지색이에요. 구독자가 2억 2,900만이고
닉 푸엔테스는 110만밖에 안 돼요. 보통 이제 조회수가 폭발하려면은 구독자 베이스가 많아야 이제 폭발하는데 저건 30분 안에 일론 머스크, 닉 푸엔테스라는 이 110만짜리가 오렌지 세계의 그 일론 머스크를 더블 스코어로 지금 따돌렸어요. 30분 안에. 이거는 뭐냐? 미국 내 계정이 아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해외 3국에서 조회수 조작 공장이 들어갔다는 거죠. 외세가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세는 이거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저거 보트를 사는 건데 누가 그걸 했냐?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터커 칼러슨입니다. 아하. 이 사람이 조회수를 이 닉 푸엔테스라는 반유대 이 나치 성향의 젊은 청년을 갖다 띄운 거예요. 듣보잡을 띄워가지고 제도권을 올려버린 것이죠.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고. 이런 해외 공작은 주로 누가 하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터커 클슨이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듣보잡도 뜨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영향력보다는 보트를 이제 사주는 거죠. 아, 사준다고. 그 해외 이제 조회수 조작 공장. 그 보니까 계정이 미국 계정이 아니었어. 닉 푸엔테스 좋아요 박수 치는 이 계정이 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해외에서 제3국에서 이거 그 클릭팜이라고 그죠. 베이트팜 그걸 갖다가 작동을 한 것이죠. 이 판을 깔아준 게 이제 바로 이제 터커 클라우슨인데 터커 클라우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반유대 주장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 그 이유가 이제 카타르 등 중동 오일머니에 잠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이란, 터키의 자금 촉책인 오메드 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저 양반인데 이게 1789 캐피탈 대표고요. 터커 칼슨 미디어하고 이제 특수관계예요. 서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오메드 말리드 저 사모펀드 센터장이 그 사모펀드 이제 대표인데 카타르, 이란, 터키에 이제 자금 세탁을 해주고 이 돈을 갖다가 미국 인플루언서한테 풀어가지고 반유대 여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수관계라고 이제 드러났고. 그러니까 미국 청년층에서의 이제 반유대 여론은 전형적 자생적인 뭐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해외 영향력 공작의 결값이라는 거고 그 중심에는 카타르 돈이 있고 그 더 배후에는 중국, 러시아가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우파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 TV에서 앵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보수적인 사람인데 또 그 아버지가 아마 성공의 목사였을 거예요. 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 이스라엘, 그 이슬람 국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 이렇게 그 사람 갑자기 변했어요. 네, 카타르 막 몇 번 갔다 오고. 카타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 미국 안에서 이 터커 칼슨으로 인해서 그 이 신학적 논쟁,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이냐, 친이스라엘이냐 이런 논쟁까지 지금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터커 칼슨이 단순히 뭐 반유대 선동을 무작위 뭐 권력욕 때문에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터커 칼슨의 반유대, 반이스라엘 반의 신학적 기초가 있더라고요. 그 대체 신학에서 나오는데요. 아, 대체 신학. 대체 신학 관점이 대체 신학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대체 신학 관점에서는 교회가 유대 민족에 대한 언약을 대체했기 때문에 감독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창세기 12장 3절이 유효하지 않다. 그 교회가 대체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별 볼일 없다. 우리가 축복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앙적 지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 대체 신학 기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거침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이스라엘 발언은 당연히 이제 정공 필수로 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합니다. 무식한 사람, 성경도 안 읽는 무식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렌드 오브 자이언이라고 해서 시온주의 친구들,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FOG 단체는 반박 성명을 냈죠. 터커 칼슨은 나치 정당보다 더 악질적인 반유대 노선자라고 성토를 했고, 터커 칼슨 상대하기 이전에 이제 이 FOG 마이크 에반스 박사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에게도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재천명하라라고 이게 강력하게 백악관한테 이제 이 시원주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발맞춰서 이제 두미사니 워싱턴 목사도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유대주의자들은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자는 성경 난독증,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다 라면서 딱 찍어버렸어요. 성경의 기독교 시온주의자의 그 입장은 대충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국가 건설을 인정하거나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창조주의 언약이 여전히 현재 진영이고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랑 이스라엘이 투트랙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신학적 사조가 있다 보니까 대체주의랑 기독 시온주의랑 약간 충돌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두미사니 워싱턴 목사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기도는 요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다.
창조주의 명령, 커맨먼트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라면하고 방점을 찍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신학적 논쟁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요청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이다. 그렇죠. 아, 멋있는 말이네요. 이 프렌즈 오브 자이언의 그 마이크 에반스라는 사람은요, 지금 그 트럼프 2기 때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1기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또 트럼프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대체 신학자들은 리플레스먼트 그 티올로지, 이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없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다. 커버넌트 티알러지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예. 원래 이단이 너 이단이야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이단이냐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반유대주의 그리고 이런 그 반이스라엘 이런 싸움 논쟁은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